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대배우 장민호 선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주제로 삼아 볼까 합니다. 우선 장민호 배우에 대한 소개 말씀부터 드려야겠는데, 내가 인연 타령 90일이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 일부를 현수인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작가님. 대한민국 최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던 장민호 선생이 2012년 11월 2일에 폐기흉이란 병환으로 작고했다. 1924년에 황해도 신천에서 출생한 선생은 명신중학교를 졸업했고 8.15 광복 이후에 월남, 조선배우학교를 연수하고 1953년에 국립극단 정신인 극단, 신협에 입단,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이윽고 예술무대의 첫 공연 작품인 모세에 참여했고 1962년에 드라마센터 개관 공연작품 햄릿에서 햄릿 삼촌역을 맡았으며 장춘동 국립극장의 첫 공연 성웅 이순신에서도 이순신 역을 맡았는가 하면 세종문화회관 개관 공연 작품이었던 북벌에서도 효정 역을 연기했다. 성우 장민호 선생의 이력 또한 만만찮은데 1947년에 중앙방송국의 전속 성우로 입문하여 1958년에 제1회 방송문화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국립극단 단장을 역임했고 1986년부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연극에서는 저력 있는 연기력을 과시 한국 연극의 과묵한 무대 연기자로 각광을 받아왔다. 특히 1997년에 그의 연기 생활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파우스트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 파우스트 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1년 2월에 재단 법인으로 독립한 국립극단은 서울역 뒤편에 새로운 극장을 개관하며 걸출했던 두 사람의 명배우를 기리자는 뜻에서 극장명을 백성희 장민호 극장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백성희 선생이 장민호 선생보다 1년 앞서 태어났기에 극장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인연이란 실로 묘해서 나는 장민호와 짝꿍이 되다시피 했던 백석희 여사와는 오랜 세월 절친하게 지냈는데 장민호 선생과의 사적 인연은 좀 채 맺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떠나기 10여 년 전이 되는 2002년에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꼬박 17일간 우리는 전주시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 함께 묵으면서 먹고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은 전주 소리의 전당에서 거행된 제20회 전국 연극제 심사였습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하는 그 연극제는 각 지역별 예선에서 대상을 받은 15개 팀이 한 장소에 모여 불꽃 튀는 격려를 벌리는 연례 행사인데, 최우수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2천만 원이란 상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내려간 심사위원이 장민호 선생과 연출가 강영걸 그리고 극작가인 내가 되어 있었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군소리가 지독한 술꾼 3사람이 잘도 만났네 였습니다. 전주지방에서 참여한 심사위원은 연출가 박병도 씨와 평론가 이상목 씨였지만 그들은 우리와 어울리는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인데 심사위원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다 보면 사나흘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이 되고 보면 고역 중에 그런 고역이 없을 만큼 실로 지루하고 따분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통상 저녁 공연을 위주로 하고 연극을 관람한 뒤에는 관례처럼 어뢰 술집으로 직행하다시피 했습니다.
술을 싫어하는 심사위원들은 홀로 호텔방에서 수도성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나는 장민호 선생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1965년에 당신이 제작자가 되어서 빅히트를 쳤다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란 영화의 흥행에 관한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볼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며 눈물깨나 흘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민호 배우님이 그 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난 김에 신봉성 각색, 김수용 감독의 흑백영화로 신영준, 김천만, 주정여, 김용년 등이 출연했던 저 하늘에도 슬픔이란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게요. 초등학교 4학년생인 이윤복은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간다. 그런데다 아버지는 노름판에서 세월을 보내며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움 끝에 집을 나갔다. 이런 한심한 사정이지만 윤복은 구두 닦기 등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핀다. 때로는 사과로 한 끼를 때우는 등 피눈물 나는 생활 속에서도 윤복은 그날의 감상을 일기로 남긴다. 그동안의 윤복은 텃세하는 구두 닦기 애들한테 문매를 맞는 등 공경을 치르지만 그가 쓴 일기가 마침내 담임선생의 호의로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일기책은 곧 매진되었으며 각계로부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들 가정에 몰려온다. 그뒤 노름꾼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깨달아 집으로 돌아오고 집을 나갔던 어머니도 돌아온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장민호 선생은 그 영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여곡절도 겪었더군요. 일본 전역 상영에 관한 계약이 초스피드로 성사되어서 도쿄에 건너간 장민호 선생이 바야흐로 한국 연극 영화계의 새로운 보스의 모습으로 귀국할 참이었는데 한국의 중앙정보부로부터 그 영화는 절대 상영 불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영화를 남한의 가난한 실태를 반영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술 얘기가 나왔으니 살짝 토를 좀 달아야겠는데 강령걸씨 술 실력은 익히 알고 무수하리만큼 여러 차례 함께 마신 적이 있어 예사로웠는데 나로선 장민호 선생과 본격적으로 대작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연세도 높으신데 뭐 하는 생각으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술자석을 고수하려 들었습니다. 연하의 사람이 술자석에서 슬쩍 먼저 빠져나간다는 행위가 일종의 전례일 뿐만 아니라 주도에서도 어긋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장민호 선생은 주로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는 덤인 것 같았고 소주 또한 우리만큼 마시곤 했습니다. 나와 강령걸은 어딜 가나 소주파였고요. 내가 아마 5일 정도 그렁저렁 붙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도 웬만한 술꾼들한테는 지지 않을 술 실력의 소유자로 자처해 왔는데 장민호 선생과 강령걸 씨만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더군요. 더 이상 술을 마시다가 내가 명대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백기를 들듯이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졌습니다. 당분간은 술 더 못 마시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장민호 선생은 헤헤헤헤 김 작가 술 실력이 고작 그 정도야? 형편 없구만 기래 하며 불쾌한 얼굴로 나를 골리며 무척이나 재미있어 했습니다. 약을 사먹는 둥 어쩌고 해서 사나흘 만에 술병을 치유하고서 나도 밤에 술자석에 합류하긴 했지만 장민호 선생과의 대작만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관한 한 장민호 선생과 강령걸 씨는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잔을 잡았으니 다는 하건대 그분들한텐 주식이 술이고
부식이 밥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심사 대상 작품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작가님. 언제나처럼 우열이 극심했단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덧붙이자면 연극이란 집체 예술 형식이란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희곡을 텍스트로 선택하여 연극을 만들지라도 누가 그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더란 말씀이에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일삼아 곱씹어보는 까닭은 그 당시에 아주 피부로 느낄 만큼 직접 겪어보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거머리에 서울에서 시터친 연극으로 이란 작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공길이란 광대 이야기였죠. 2005년에 이준익 감독에 의해 그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제목이 왕의 남자로 바뀌기도 했었죠. 이란 조선조 때 신화를 높여 부르던 말이었답니다. 저도 그 영화 봤어요. 일하는 연극은 보지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20회 전국 연극제에는 무려 4개 팀이 바로 그 이라는 똑같은 작품으로 경연을 벌게 되었더란 말씀이에요. 각기 해당 도시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팀들이 되기도 했는데 어머, 그래서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5개 작품 중에서 최상의 작품도 그 연극 2가 되었는가 하면 최악의 작품도 2라는 연극이 되었던 거예요. 그해 전국 연극제 대상이 부산의 하늘개인 날이란 극단에게 주어졌는데 그 팀이 만든 연극 2를 보고선 우리 심사위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연극들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대상 작품은 이것이다 하고 점을 찍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현수연 씨가 그때 내가 쓴 심사소감을 한번 읽어봐봐요. 나의 관극 노트에는 엄청난 양의 관극 소감이나 심사소감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때가 되면 책으로 묶어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마는 10월 6일 부산의 하늘 개인 날 작품 2 정말 잘 만들어진 연극이었다.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원작자의 연출로 만들어진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낫다는 느낌이 들 만큼 무대 디자인, 연출, 조명, 음악 등이 정말 그럴듯한 앙상블을 이뤄주었고 광대들의 노래에서도 특히 고도의 훈련과 계산을 했다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물론 연산, 이정이나 공길, 윤진양이나 녹수, 김혜지나 장생, 김종만의 연기에 카리스마가 있어 모악당이란 2,000녀석의 규모의 그 대극장을 휘어잡을 수만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욕심은 어차피 지나친 기대였으라. 실로 모처럼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적 마력을 충분히 느끼게 해준 무대였다. 어차피 원작이 놀이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치밀하게 계산된 리얼리즘 연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감동은 금물이었지만 사족 같은 얘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대상감인 이를 관람한 이후에 다시 보게 된 기타 극단의 이는 연극이 아니라 중학생들의 학예의 작품처럼 보이기만 했었습니다. 작가님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럼요. 심사회의를 할 때 특히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의견이 엇갈려 옥신각신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그냥 만장일치로 이가 선정되었답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 심사위원 전원의 견해가 일치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례상 심사회의는 마지막 공연 작품을 관람하기 이전에 심사위원들이 미리 한데 모여 대략적인 시상 계획을 수기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단체 대상으로 이란 작품이 선정되고 난 다음 단체 금상 작품을 선정할 때였습니다. 강영걸과 나는 김상열 씨의 희곡을 거창의 이종일이 연출한 연극 희미한 예상의 그림자를 추천하려 들었습니다. 우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대한 나의 심사소감을 한번 읽어봐봐요. 10월 7일 경남의 입체 극단 작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 작품의 초연 작품도 나는 서울에서 관람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원작자 김상열 작 연출로 만들어진 연극보다 오늘 본 이 작품이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았다. 말하자면 작가와 연출자가 분리되어 있어 보다 철저한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특히 농구공이나 장난감 강아지 등을 소품으로 이용한 아이디어는 너무 정적이랄 수 있는 연극에 동적인 활력을 부여해 주기도 했다. 문제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다소 약해 보인다는 데 있지만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야 할 것만 같았다. 원작의 구성이 그리하기도 했지만 대사 전달에만 급급한 듯한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어내기에 다소 미흡하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라스트 씬에서는 화해와 용서라는 극적 주제를 아주 멋지게 잘 표현해 주었다. 대상 작품도 아닌데 굳이 심사소감까지 들려줄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금상 작품을 선정할 때 또 하나의 드라마가 발생했단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이종일은 한 트럭이나 되는 대소도구를 싣고 와서 무대 세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대상을 노린 듯 여러모로 애를 써서 연극을 만든 흔적이 역력했어요. 흠잡을 구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연극의 완성도 또한 높았던 거예요. 강령길과 나는 부산에서 만든 이란 작품이 없었다면 이 작품이 대상 작품이란 말까지 나눌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심사회의에서 장민호 선생께서도 강령걸과 내가 함께 밀면 되게 찬성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강령걸과 나는 금상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더군요. 장민호 선생이 안 돼! 하고 급 브레이크를 걸더란 말이에요. 선생의 목소리가 워낙 단호해서 우리는 잠잡고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품 다 좋았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린 곳이 딱 한 군데 눈에 띄었어. 그게 무엇이냐 하면 왜 배우를 못 살렸나 하는 말이야. 배우를.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두 주인공 놈들을 왜 센터 저 뒤쪽에 세웠느냐 말이야. 왜? 배우를 거기다 세워서 누가 어떻게 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가 있냔 말이야. 그림이 좋잖아요, 선생님. 내가 선생의 반응을 떠보려고 어물쩍 토를 달아보았다. 그림은 무슨 말라빠진 연출자면 예술가여 하는데 그런 소리는 말라고 해. 연출자가 무슨 예술가야. 교통정리를 하면 되는데 연극에서는 배우야, 배우. 배우가 최고 예술가야. 연출가 없이도 연극이 되지만 배우 없이 무슨 연극을 만들 수가 있겠어. 그날 밤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고 선생의 지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일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배우들을 딴따라니 광대니 하고 천지다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훤히 알고 있는 나는 그날 밤에 장민호 선생의 얼굴에서 또 다른 우수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